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미 대학가를 휩쓴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체포된 인원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시위는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다른 국가 대학에도 이어지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UC 얼바인도 시위대회에 합류했고 UCLA에서는 어젯밤 찬반 시위대 충돌이 또 벌어졌습니다. USC에서는 졸업식에 초청된 기조 연설자들이 초청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LA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도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세입자들이 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하와이의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규모액은 7,860만 달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외국 정상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정상들의 이 같은 노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최근 급등하면서 일론 머스크 자산이 큰 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테슬라 주식 약세에 투자했던 공매도 세력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쇼핑 배송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은 지난 1분기 미국 내 60개 대도시에서 상품의 약 60%가 당일 또는 다음 날 도착했다고 그만큼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여전한 가운데 성장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2029년 9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와 트럭에는 자동 비상제동 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도로교통안전당국은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조인 20여 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냅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해상으로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부두를 설치하는 데는 최소 3억 2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양자회담으로 소통의 첫 발을 뗐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여야는 못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선관위를 감사했더니 대규모 채용 비리와 또 방만한 인사 운영 등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덴버 너게츠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5차전에서 106대 108로 패하고 시리즈 전적 1승 4패로 2라운드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8대4로 승리했습니다. LA 에인절스는 필라델피아를 6대5로 꺾고 4연패를 벗어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과 좋은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좋죠. 모든 게 다 새고 아주 좋습니다. 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도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잘 모르죠.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에만 렌트 컨트롤이 적용된다는 통념이 많지만 LA시에서는 지난 2007년에 마련된 시 조례로 인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도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LA시 기록에 따르면 2007년 이후 LA 시내에 지어진 건물 중에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건물은 약 1000채 정도에 달한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LA 시내에서 렌트 컨트롤에 적용을 받는 건물은 보통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입니다. 부동산 업계나 경제학자들은 새로 짓는 건물에 렌트 컨트롤을 적용하면 개발업자들이 신축 아파트 건설을 꺼리면서 오히려 렌탈 유닛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렌트 컨트롤은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만들어진 LA시 조례에 따라 LA 시내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낡은 아파트 건물이 철거된 장소에 지어질 경우에 렌트 컨트롤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조례가 마련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LA 시내에는 13,000개가 넘는 렌트 컨트롤 유닛이 사라졌지만 또 같은 기간에 1252개의 렌트 컨트롤 유닛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새 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들 가운데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렌트 컨트롤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주택국은 집주인에게 건물에 공지를 게시해서 세입자들에게 렌트 컨트롤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공지를 게시해도 공지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케이스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아파트 리스 계약을 할 때 직접 세입자들에게 렌트 컨트롤 적용 여부를 구두로 전달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렌트 컨트롤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새로운 건물에도 렌트 컨트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알려주는 아웃리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어제 하와이의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대형 리저널 뱅크로 도약하면서 한인 사회에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9일 뱅크 오브 호프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케빈 김 행장은 뱅크 오브 호프의 지주사인 호프뱅콥이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를 인수합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규모는 100% 주식 거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인수 규모는 7,860만 달러에 달합니다.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의 주주들에게 테리토리얼 뱅크의 한 주에 대해 뱅크 오브 호프 주식 0.848주를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는 하와이의 28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00년 넘게 오아후, 마우이, 빅 아일랜드까지 하와이 지역사회에 폭넓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의 자산은 22억 4천만 달러, 대출 규모는 13억 1천만 달러, 그리고 예금은 16억 4천 달러에 달하며 주택 모기지 전문은행입니다. 케빈 김 행장은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미주 본토 외에도 하와이에 뱅크 오브 호프의 영업망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와이의 경우 미주에서도 특히 아시안 인구가 많이 몰린 지역이라 유명 대형 은행들도 하와이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기 어려운 점 등 한계가 많았는데 뱅크 오브 호프가 이번에 하와이 지역 은행을 인수함으로써 경쟁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본토와 그다음에 하와이 제도 전역의 다민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리저널 뱅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와이 시장은 대규모 아시안계 미국인들적인 시장으로 우리가 이러한 매력적인 시장의 영업망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 특히 세이빙스의 경우 주택융자 모기지 관련 상품을 다루는 은행이다 보니 안정적인 저렴한 예금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또 테리토리얼 뱅크의 모기지 포트폴리오가 훌륭해 뱅크 오브 호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저렴한 소매금융 예금 기반입니다. 이 Territorial Savings Bank는 저희들에게 큰 이점을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융자 포트폴리오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합병이 되면은 저희들의 전체 모기지 포트폴리오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서 저희들 대출의 다양화를 케빈 김 행장은 이번 인수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한인 사회에 더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며 열심히 일하시는 교포분들께 응원의 목소리를 은행을 대표해서 보내드리고 싶고 또 저희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어려운 그러한 경제 상황을 잘 슬기롭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인수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자, 대학가 시위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시위로 몸살을 앓는 USC가 오는 5월 10일 졸업식에서 메인 행사를 취소하고 단과대학별로 개별적인 졸업 행사를 열기로 한 가운데 단과대학 졸업식의 기조연설자 일부가 졸업식에서 연설을 취소하는 등 보이콧에 나섰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USC 로시어 교육대학 졸업생들에게 연설할 예정이었던 2명의 작가가 지난 28일 USC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지 않겠다고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에 LAPD를 캠퍼스로 불러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던 학생 93명을 체포한 대학 측 조치에 실망했다는 것이 보이콧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한 연사는 바로 소설가 시 팸장 그리고 UCLA 교수이자
작가인 사피아 유 노블 씨입니다. 이 두 명은 USC 총장과 교무처장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USC에서 연설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배반하는 것이고 이는 USC의 가치도 배반하는 것이다라면서 졸업식에서 연설하지 않겠다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기조 연설자들에게도 보이콧에 동참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촉구 서한에서 이들은 친팔레스타인 성향이라는 이유로 무슬림 발레딕토리안에게 졸업사의 기회를 박탈한 점, 그리고 LAPD를 캠퍼스로 불러들여서 학생들을 체포한 대학 측에 처사는 대학이 보장해야 할 표현의 자유나 다양성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단과대학 단위로 치러지는 USC 졸업식에서 유명인사 몇몇이 연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연기파 배우인 션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액티비스트들은 USC의 캐롤 폴트 총장에게 학생들과 이머전시 대화 창구를 열도록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29일 UCLA에서는 반전 시위를 지지하기 위한 학생들의 워크아웃이 있었습니다. 반전 시위에 대한 지지 표명을 위해 29일 정오에 학생들이 강의실을 빠져나와 워크아웃에 동참했습니다. UC 어바인에도 29일 반전 시위 캠프가 들어선 가운데 어바인 시장이 대학 측에 시위대 진압을 위해 섣불리 경찰을 부르지 말도록 경고했습니다. UC 어바인 캠퍼스에 29일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위한 캠프가 마련됐으며 오후 들어서 오렌지 카운티 쉐리프국을 비롯해 치안당국 요원들의 모습이 시위대 캠프 근처 대학 주차장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에 경관들의 모습이 보이자 페라칸 어바인 시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학생들이 평화롭게 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고 두둔하면서 학생들이 평화롭게 시위를 벌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관들에게 섣불리 행동에 나서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29일 시위 캠프로 인한 소요 사태나 시위대 연행 소식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들으신 대로 미국 대학가에서 가자 전장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일부 대학은 캠퍼스 내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는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하거나 또 해산을 시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대학 측이 어제 시위대 측에 오후 2시까지 해산하라는 최종 시한을 통첩했지만 시위대는 잦은 해산을 거부하면서 계속 남아있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멀지 않아서 경찰이 투입돼 강제 해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어제 오전 캠퍼스에서 텐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위대 단체에 즉시 농성 텐트를 해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샤피크 컬럼비아 대학 총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시위대 측 요구사항을 일정 수준에서 검토할 수도 있도록 학내 조직에 관련 내용을 제안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반전 시위대는 먼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에 대한 대학 기금의 투자 중단과 대학 재정 투자금 투명화, 또 팔레스타인 해방운동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사면 등을 요구하면서 텐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텐트 농성이 조금 격해지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가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학내에서 텐트 농성 중인 학생들을 정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위를 조직한 학생단체는 이를 직접 해결해 왔다며 컬럼비아대가 이스라엘 기업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을 중단할 때까지 건물에 머무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쇠사슬 등으로 입구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이들은 이어 올린 글에서 컬럼비아 커뮤니티 구성원들 자치단체가 건물을 차지한 것이라며 해당 건물을 힌드스홀이라고 불렀습니다. 힌드는 가자지구 5살짜리 소녀 힌드 라자브의 이름을 딴 것으로 힌드와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위대는 자정 조금 지나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며 캠퍼스 인근을 행진하던 중 사우스론 인근 학생 처장실이 있는 해밀턴홀 점거에 들어간 것입니다. 학교 측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오늘 오후 2시까지 해산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불응할 경우 정학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학에서 확산 중인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프랑스에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 입구 앞에 대형 팔레스타인 깃발이 나부낍니다. 현지 시각 29일 정오 파리 소르본 대학 학생 100여 명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살인자, 소르본 공범 구호를 외치며
가자지구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캠퍼스 안에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갔고 소르본대 측은 학교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내부에 진입해 강제 해산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땅바닥에 끌려다니는 듯한 영상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엔 프랑스 정치대학 시앙스포 학생들도 이틀간의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We may have been inspired from what is happening at Columbia, at Yale, at Harvard, at all these universities in America, but our solidarity remains first and foremost with the Palestinian people. 2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대학가 시위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 시위 학생들은 학교 측이 제시한 퇴거 시안을 무시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스콘신대와 노스웨스턴대 등 시위 참여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 전역 18개 대학에서 800명 넘는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주요 7개국 G7은 가자 휴전 협상이 깨지지 않도록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 수배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KBS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가자 전쟁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갈란트 국방장관과 할레비 참모총장 등도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ICC의 개입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당장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미국도 ICC의 조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So we've been really clear about the ICC investigation. We do not support it. We don't believe that they have the jurisdiction. And I'm just going to leave it there for now. 현재 진행 중인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우려에 G7 국가들도 수배를 밀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어렵게 재개된 휴전 협상은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3명의 이스라엘 인질이 풀려난다는 조건, 그리고 10주간의 휴전 뒤 영구 휴전을 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40명의 인질 석방을 고수하던 이스라엘 입장이 완화된 겁니다. Hamas has before it a proposal that is extraordinarily generous on the part of Israel. And in this moment, the only thing standing between the people of Gaza and a ceasefire is Hamas. 이스라엘군이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 지상전에 돌입하기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인 만큼 하마스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4월 30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안개와 구름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2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아침 한때는 약간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내일 낮 기온은 2, 3도가량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예년 기온은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남가주의 맑은 날씨 당분간 이어지겠고 목요일과 금요일의 낮 최고 기온이 80도에 육박하면서 이번 주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이 기록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고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6도, 56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83도, 52도, 해안 지역은 66도, 5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0도, 낮 최고 기온은 75도로 예상됩니다. 자, 로컬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잠시 총기 난사 사건 소식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범죄 용의자가 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사망했습니다. YTN입니다.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현장으로 돌진합니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는 용의자가 있는 주택을 향해 총을 겨누고
차량들은 주택 주변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난데없는 총소리에 놀란 주민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I heard the gunfire and just ambulance, police, everything just everywhere. Just start rushing down. I got out. When I walked down, I'm nervous. I just wanted to cry because I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Then cops started rushing in. And by the time we were standing here, this whole street just immediately got filled up.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시 주택가에서 범죄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Today's an absolute tragic day for the city of Charlotte and for the profession of law enforcement. Today we lost some heroes that are out to just simply trying to keep our community safe. 3시간 대치 끝에 용의자 1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2명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소지한 중범죄 용의자에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접근하던 중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4만 5천여 명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미국에서는 앞서 지난 20일 저녁에도 마을 축제가 열리던 테네시주의 한 공원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대표적인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적돼 왔던 올림픽 블루바드와 놀만드 애비뉴 교차로에 한인단체들의 공조로 마침내 자회전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따라서 인근에 위치한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를 찾는 한인들과 마리포사 나비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니어 센터 앞 올림픽과 놀만디가 만나는 교차로 4개 방향에 좌회전 신호등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동안 시니어 센터와 LA 한인회, 코리아타운 윌셔 센터 주민의회 등 한인사회 단체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인 것이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과 놀만디 교차로 인근에는 시니어 센터와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많지만 비보호 자회전 지역이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올림픽을 만나기 직전 놀만디 북쪽에서 남쪽 방면 도로가 내리막길이라 더욱 위험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었습니다. 어제 4.29 폭동이었습니다. 4.29 폭동 32주년이었습니다. 어제 한국 커뮤니티가 서로의 차세대를 돕는 장학 사업을 시작해 뜻깊은 시도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LA 한인회와 LA 흑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 중 하나인 퍼스트 AME 교회가 서로 협력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 장학 프로그램은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들이 서로의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한흑 유대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며 향후 성장에 서로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 아닌 화합과 협력의 길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말아야 할 텐데요. 두 기관은 어제 한인회관에서 한흑 차세대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한인회가 추천한 3명의 한인 예비 대학생들에게 퍼스트 AME 교회가 그리고 퍼스트 AME 교회가 추천한 3명의 흑인 예비 대학생에게 LA 한인회가 상호 장학금을 수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발 기준은 저소득 가정으로 각 커뮤니티의 모범적 활동을 펼친 학생들이라고 LA 한인회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첫 수여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4.29 기념 사업으로 매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항공사인 에어프리미아가 가정의 달을 맞아 모국 방문에 나서는 한인 여행객들을 위한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에어프리미아의 가정의 달 프로모션은 어제 4월 29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인 5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LA발 인천 노선은 유류 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편도 총액이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567 30센트부터 시작됩니다. 탑승 기간은 5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발 인천 노선은 편도 총액 $587부터 판매하고 첫 취항일인 5월 17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요새 코스코 입장하기 굉장히 어렵죠. 회원권 검사를 정말 꼼꼼하게 합니다. 심지어 야외에 푸드코트가 있던 코스코에서는 $1 50센트 핫도그 콤보 회원이 아니어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회원권을 전부 다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코스코가 연간 회원권을 $20에 할인 판매하는 특가 행사를 실시합니다. 원래 1년 연회비가 $60죠. 근데 $20에 할인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마켓플레이스 소텍 소셜에 접속해 유효한 이메일 주소와 지불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골드스타 회원권을 $60에 일단 구매를 하면 $40의 코스코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인 가격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골드스타 회원권 특가 판매는 기존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과거 18개월 동안 회원이 아니었어야 적용됩니다. 이 회원권 구매도 오는 6월 16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스택 소셜에 접속해야 합니다. 한편 코스코는 2022년 기준입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약 6,600만 명의 유료 회원과 1억 1,900만 명의 카드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 해 회비로 벌어들이는 수익 약 42억 달러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서 이달부터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이 통역 서비스를 통한 한인들의 신고와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통역 자원봉사자 인력이 제한적이라 LA 한인회는 자원봉사자들과 조율을 통해서 매 2주마다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서비스가 9시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오후 서비스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공하고 있고 5월 10일까지 2주간은 수, 목, 금, 오후 시간에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는 자원봉사 인력이 더 필요한 가운데 지난주까지 3명의 추가 신청자가 서류 검토와 신원조회를 거쳤다면서 여기에는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인 2세가 올해 해군사관학교 항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주인공은 오레건주 출신의 윌리엄 킴 게이브로 지난 2022년 해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바로 해군 항공학교에 입학해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해 능력과 품위, 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아 수석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제 해군 장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해군 항공사관으로 복무하면서 항공기술 전문 지식을 익히고 해군이 보유하는 포세이돈을 타고 해상 초계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초 당첨금이 무려 13억 달러에 달했던 미국의 파워볼 1등 당첨자의 신원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엄청난 행운의 사나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KBS가 전해드립니다. 당첨금액에 쓰인 표지판을 들고 있는 남성, 라오스 출신의 미국 이민자 챙 세판입니다. 오리건주 복권협회가 개최한 파워볼 1등 당첨자 기자회견에 나선 건데요. 오리건주법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당첨자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암 투병 탓에 삭발머리를 하고 왔다며 이제 가족을 보살필 수 있게 됐고 좋은 의사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I'm in the middle of the battle in cancer, so I've been thinking, how am I going to have time to spend all of this money? 당첨금은 13억 달러지만 세금을 제외하면 4억 2,200만 달러, 우리 돈 약 5,800억 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는 복권을 함께 산 아내, 친구와 당첨금을 똑같이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이 건강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참 짠한 소식이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6월 말부터 뉴욕을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 혼잡세. 뉴욕시에서 이제 부과가 됩니다. 뉴욕시가 맨해튼 도심 진입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키로 한 교통 혼잡세 징수가 6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7월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맨해튼 교통 혼잡세 징수가 6월 30일 오전 0시기에 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대중교통의 도시라며 교통 혼잡세는 뉴욕의 대중교통을 대폭 개선시키고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거리를 선물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맨해튼 교통 혼잡세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번 부과되며 통행료는 주간 시간대는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승용차 $15, 소형 트럭 $24, 대형 트럭 $36 등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없을 경우 없이 그냥 진입했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맨해튼 60스트리트과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이용하는 차량에는 할인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뉴욕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주리주에서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가 집주인에게서 총을 맞고 중상을 입었던 10대 흑인 피해자 가족이 약 1년 만에 가해자인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17살의 렐프 야의 어머니 클레어 네그버는 어제 총격 가해자인 앤드루 레스터와 이 지역의 주택 소유주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네그베는 자기 아들이 레스터의 부조의와 과실로 인해 영구적인 상처를 입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됐다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주 협회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총기 사용의 위험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으며 야리 총에 맞은 직후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백인 남성의 레스터는 지난해 4월 13일 캔사스시티에 있는 자택에서 초인종을 잘못 누른 얄에게 32구경 리볼버 권총 2발을 쏜 혐의로 며칠 뒤 기소됐습니다. 미국 내 또 청소년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미국 내 화제 소식 KBS가 모아봤습니다. 미국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달리는 지하철 위에 올라타 인증샷을 찍는 지하철 서핑이 유행한 데 이어 이번엔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는 위험천만한 버스 서핑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소셜미디어상에서 확산한 영상인데요. 뉴욕 맨해튼 도심을 달리는 굴절 버스 지붕에 걸터 앉아 거리 풍경을 찍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인증샷을 노린 무모한 버스 서퍼들이 휴식 시간이나 신호대기 시간을 이용해 버스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에선 지하철 서핑으로 잇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버스는 도로 사정에 따라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서 지하철 서핑보다 더 위험하다고 교통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통당국은 SNS에 협조를 요청해 대중교통 서핑 관련 게시물들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주인 품에 안겨있는 6살 고양이 갈레나. 얌전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얼마 전 한바탕 실종 소동으로 현지 소셜미디어를 떠들썩하게 한 주인공입니다. 미국 유타주에 사는 갈레나는 지난 10일 집안 거실에서 놀던 중 돌연 감쪽같이 사라졌는데요. 주인 가족은 일주일 내내 거리를 뒤지고 실종 포스터도 만들어 배포했지만 갈레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던 주인 가족에게 실종 6일 만에 갈레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이 닿았는데요. 놀랍게도 갈레나를 발견된 장소는 집에서 약 1,050km나 떨어진 캘리포니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갈레나는 주인 모르게 반품 택배 상자 안에 숨어 들어갔다가 그대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물류 창고까지 배송된 건데요. 그렇게 6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상자 안에 갇혔던 갈레나는 다행히 창고 직원에 의해 가까스로 발견됐고요. 이후 동물병원 수의사가 내장된 마이크로칩을 통해 주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 겁니다. 주인 가족은 재회 당시 갈레나는 약간의 탈수 증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며 만약 반려동물이 있다면 택배 상자를 붙이기 전에 최소 3번쯤 안을 확인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소폭이긴 하지만 있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연준 인사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심 풀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하거나 올릴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연준 인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경 LA 시간으로는 11시 30분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은 여전한 가운데 성장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가 상승하는 속에 경기를 후퇴하는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팍스 비즈니스는 어제 미국 월가 일각에서 최근의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이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앞서 1월부터 3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웃돈 데 이어서 또 다른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는 1분기 3.4% 상승해서 작년 1분기 4.2% 이후 최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연율 1.6%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였던 2.4%를 밑돈 것은 물론이고 2년 만에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2022년 이후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해왔지만 연준 인사들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1970년대에는 물가가 잠시 안정되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췄다가 인플레이션이 1980년 14.8%를 찍었고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은 파격적인 금리 인상을 밀어붙여서 물가를 잡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성장이 견조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완화되면서 연착륙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최근의 지표 발표로 시장 분위기는 다시 바뀌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미국의 신규 원자로인 보글 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보글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회사 서던 컴퍼니 조지아 파워는 조지아주 남동부 웨인즈버러 인근에 건설한 보글 4호기가 상업용 전력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글 4호기 가동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탄소 배출 없는 원자력 발전이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당국이 동의 없이 고객들의 위치 정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한 미국의 이동통신사들에게 1억 9,6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통신사들이 고객들의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집계업체들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집계업체는 상품이나 서비스 관련 정보를 모아서 제3자에게 되파는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통신사별로 벌금 규모를 따져보면 버라이전이 4,690만 달러, AT&T는 5,730만 달러, T모빌이 8,010만 달러, 스프린트가 1,22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벌금 합계는 1억 9,650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서 관련사 테라폼랩스와 공동 창업자 권도영 씨에게 대규모 환수금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증권거래위원회 요청에 대해서 권 씨 측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씨가 47억 4천만 달러를 내야 한다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민사상 벌금으로 테라폼랩스에 4억 2천만 달러, 권 씨에게 1억 달러, 그래서 총 5억 2천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권 씨 측은 100만 달러의 민사상 현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게 더 블록의 설명입니다. 다음 달에 있게 되는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과 이탈전 2차 대전 전승기념일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사했다는 유엔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로 전략적 요충지인 오데사, 해리포터 성으로 불리는 건물이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러시아군이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을 흩뿌리는 집속탄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도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푸틴 대통령 취임식과 9일 전승기념일을 앞둔 시점,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병력과 무기로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내부에서는 5월 중순부터 6월 초가 고비가 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산 탄도미사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현장 조사를 벌인 유엔 대북제재위 소속 전문가들은 미사일 잔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의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며 러시아에서 발사됐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번 조사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레이커스가 어제 덴버에게 108대 106 아쉽죠? 네, 아쉽게 패하면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실 2라운드까지 갈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잖아요. 네, 전력도 그렇고 그리고 덴버가 지난 시즌 우승팀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기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이렇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고 덴버 너게츠가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또 어제 오클라호마 시티도 뉴올리언즈를 97대 89로 꺾고 4연승으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자, 오늘 클리퍼스 경기였고요. 클리퍼스는 수요일 내일 경기랍니다. 내일 오후 7시 크립토닷컴 아레나 홈구장에서 댈러스 매버릭스와 5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차기 사령탑 후보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지도자 출신인 제시 마쉬와 포르투갈의 브루노 라즈 같은 외국인 감독들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협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면서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새 감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올림픽 대표팀의 본선 진출 좌절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황선홍 감독 카드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조금 쉬고 싶고. 전력강화위원회가 압축한 4명의 국내 사령탑 후보는 올림픽 실패와 K리그 소속팀 사정 등으로 선임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축구협회의 선택은 외국인 감독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전력강화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최대 4명의 감독 후보군이 압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황희찬의 짤츠부르크 시절 스승인 제시 마쉬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과 역시 황희찬을 울버햄프턴으로 2022년 임대 영입한 포르투갈의 브루노 라즈 감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유럽으로 직접 건너가 이들과 1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어떤 문화에 그러니까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클린스만 감독의 계약 해지 위약금 규모와 상관없이 외국인 사령탑 후보와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압축된 감독 후보군을 바탕으로 늦어도 5월 중순까지 새 감독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인도네시아의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이란 꿈에 도전하는 신태용 매직 일단 멈춰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강호 우즈베키스탄에게 0대2로 패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4위가 거의 확정이 3위나 4위가 확정이 되겠죠. 3위로 확정되면은 올림픽 본선에 나갈 수 있고 4위가 되면은 이제 플레이오프를 또 거쳐야 하는 어려운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이 23세 이하 아시안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2024년 4월 3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